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신인균 대표의 외부 일정으로 인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디펜스 브리핑을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의 흥미로운 군사 관련 소식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메인 뉴스는 우리나라의 KF-21 개발 파트너죠. 파트너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은 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또 외국에서 전투기를 구매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부분 어떤 것이 문제인지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 메인 뉴스로는 러시아가 최근에 포병 전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이 포병 전력의 부족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배회 탄약 시스템을 대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배회 탄약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요 단신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M 생산을 맡았던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카라칼사 카816 돌격소총의 판권이 말레이시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육군이 카816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이 신형 소총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계약 주체가 현지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요즘 이 카816 같은 가스피스톤식 돌격소총이 그야말로 대세입니다. HK416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가스피스톤식, 정확히는 숏스트로크 가스피스톤 방식은 신뢰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명중률도 우수하기 때문에 최근 채용되고 있는 제식 소총들 대부분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소총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산기공이라는 업체도 카라칼사로부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 OEM 방식으로 이 돌격소총을 생산을 해서 우리 해군 특수전전단에 납품을 하게 됐었는데요. 부대원들의 평가에 따르면 소총의 성능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제식 채용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측면은 좀 있는데 UAE가 이 소총의 생산자를 말레이시아로 바꿨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돌기는 했었습니다. 물론 다산기공은 이 카816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신형의, 좀 더 성능이 개량된 모델의 돌격소총을 내놓고 있고 지금 이 라이센스가 중요하진 않지만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는 좀 더 저렴한 카816 아무래도 수출 시장에서 조금 경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20여 년간 잠수함 전력이 없었던 덴마크가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잠수함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의 영향력이 워낙 강한 나라인 만큼 독일 업체가 독식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해당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지 타진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덴마크 해군이 잠수함을 퇴역시킨 것이 2004년이었습니다. 원래는 스웨덴에서 잠수함을 도입을 해서 1100톤 정도 되는 작은 잠수함을 주로 연안 지역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덴마크가 20년 동안 잠수함을 운영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유럽이 태평성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토와 러시아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면서 발트 지역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덴마크를 비롯해서 이 주변 국가들이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는데 덴마크가 만약에 잠수함을 도입하게 된다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는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212CD라는 2500톤짜리 잠수함이 있습니다. 이 잠수함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덴마크 마지막 잠수함의 원 생산자였던 스웨덴도 A26이라는 신형 잠수함을 개발해서 지금 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 가지 모델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이나 한화오션도 덴마크 해군의 잠수함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미 의회 초당적 그룹이 백악관의 우크라이나 에이테킴스 즉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존의 GMLRS로는 러시아군 후방 깊숙한 곳의 탄약과 전략 표적을 타격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이번에는 백악관이 이 요구를 거부할지 주목됩니다. 근데 개전 초부터 백악관은 확전 방지라는 명분으로 전투기나 전차 같은 중무기 지원을 굉장히 꺼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 특히 지난 가을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러시아군 병참시설 파괴작전, 여기에서 하이마스와 GMLRS가 굉장히 큰 활약을 했습니다. 최근엔 여기에 스톰섀도우까지 가세를 하면서 남부지역과 크림반도 지역의 러시아군 시설들을 마구 강탈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러시아군은 철도를 통해서 물류 허브까지 화물을 운송을 한 다음에 이 물류 허브에서 야전군 부대까지 직접 트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그런 전술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인데 이러한 물류 시스템에서는 물류 허브만 박살나면 야전의 보급 시스템 자체가 박살이 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이 장거리 타격 자산은 주로 이 물류 허브를 공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방TV와 군사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멜리토폴이나
베르단스크에서 엄청나게 큰 폭발이 발생했다라는 소식들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물류 허브에 대한 공격이었죠. 그런데 전현 지역에서 물류 허브에 대한 공격이 점점점 거세지니까 러시아가 그 물류 허브를 점점 뒤로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GMLRS의 사거리인 150km 밖에서 물류 허브를 운용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군 물류 부대들, 이 트럭을 가지고 직접 실어 나르는 이런 부대들은 죽어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은 담보받을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가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면서 200에서 300km 밖에 있는 표적도 타격할 수 있도록 장거리 타격 무기를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왔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무기를 공급했을 경우에 이 무기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서 확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면서 계속해서 거부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영국이 스톰 섀도우라는 사거리 560km의 순항미사일을 공급을 하면서 이러한 기류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바이든 행정부도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 공군이 MQ-9 리퍼 무인 공격기의 생존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일명 앵그리키튼 전자전 포드 운용 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장시간 채공하며 넓은 범위에 대한 전자전 공격 능력이 부여될 예정인데 실전에 배치되면 리퍼 자체의 생존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적 방공망에도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작년 그리고 올해 그리고 내년 회계년도 예산안에 MQ-9 리퍼의 퇴역이 대량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퇴역하는 기체에 신형 전자전 포드를 얹어서 실험을 해본다. 뭔가 좀 이상한데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할 무인 플랫폼의 생존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리퍼를 테스트베드로 삼은 것 같습니다. 물론 리퍼도 점진적으로 퇴역은 하겠지만 지금 당장 퇴역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발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은 계속 될 겁니다. 아마도 이 새로 생산되는 리퍼 기체들에 대해서 앵그리키튼이 장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리퍼는 기본적으로 비스텔스 그리고 굉장히 저속의 무인 정찰기입니다. 리퍼는 기본적으로 비스텔스 기체이고 굉장히 저속의 무인 공격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격추된 사례도 많고 생존성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 앵그리키튼이 해외에 판매되면 리퍼 계열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생존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 양 기관 모두 이 리퍼 계열을 도입을 해서 해상 초계기 용도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 무인화가 사실 시대적 트렌드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러한 유사 기술 그리고 유사 장비 개발이나 도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미 연방회계감사원이 미 해군 잠수함 건조 일정 지연이 매우 심각하며 앞으로 상당 기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연쇄 발주되고 있는 버지니아급 블록 5 버전의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건조 일정이 지연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선소 인프라와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도 미국이지만 호주의 버지니아급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조선소가 굉장히 바쁩니다.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그리고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은 2개입니다. 이 2군데가 각각 1년에 한 척씩을 생산해서 2척 생산 체제를 갖추곤 있는데 미 해군의 목표는 2028년까지 이러한 생산 능력을 각 조선소당 2척으로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2척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오커스 레짐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호주의 버지니아급을 적게는 3척, 많게는 5척을 판매하는 방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3월 달에 오커스 정상회담 이후에 호주가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도입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곧바로 미국 조선소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죠? 불가능하다라는 거였죠. 현재 조선사의 건조 인프라로는 호주가 요구하고 있는 2030년대 초반 납품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 해군은 공격 원점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버지니아급을 계속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회계년도 예산안에 이미 6척이 잡혀 있고요. 기존에 발주했던 물량까지 포함하면 20척이 넘게 지금 물량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20척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사의 캐파시티 가지고는 미 해군 물량을 소화하는 데만 10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여기에 2020년대 중반에 컬럼비아급 전략원잠 건조 스케줄도 잡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미 해군의 소요도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호주의 버지니아급을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호주에서는 미 해군의 중고 버지니아급을 도입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오커스 레짐이 시작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미국의 공격 원잠 부족을 호주가 채워주는 그러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미 해군이 자기들이 쓸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을 그냥 호주로 중고에 판매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결국 이렇게 되면은 호주에 공격 원잠을 부여해서 이것을 통해서 남쪽에서부터 중국의 전략 원잠을 견제한다는 미국의 구상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망 없는 호주에 매달리지 말고 한국의 핵잠수함에 배팅하는 것은 어떨지 재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결국 프랑스에서 또 전투기를 구매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정확히는 프랑스가 판매한 카타르군 소유의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난해부터 비밀리에 추진해온 카타르군군 미라지 2005 전투기 도입 사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초도군이 인도네시아에 반입되기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문어발식 전투기 도입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인도네시아, KF-21 도입 의사가 없다는 합리적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카타르, 프랑스 당국과 접촉해 카타르 공군의 퇴역 미라지 2000 전투기 12대를 중고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그 초도분이 수송기 편으로 인도네시아에 도착했다고 해당 사업을 중재한 방산 관계자를 이용해 이스라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6월 12일 리포트했습니다. 카타르 공군의 퇴역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에 판매하는 이번 거래는 프랑스 공군 출신의 사업가 하비브 보우카로바 씨가 세운 두바이 소재 무기중개 업체인 이시스템 솔루션즈의 중재로 진행됐습니다. 카타르 공군은 최근 미국제 F-15QA 36대, 영국제 유로파이터 타이푼 18대, 프랑스제 라팔 DQ 및 EQ 모델 36대를 인수하면서 2021년 11월 기존 전략인 미라지 2005 전투기를 전량 퇴역시킨 바 있습니다. 카타르 공군이 보유했던 미라지 2000은 단좌형인 2005 EDA 모델 9대, 복좌형인 2005 DDA 모델 3대 등 12대였는데요. 지난 1997년 도입이 시작돼 한 차례 성능 개량을 받고 공대공, 공대지 임무 수행이 모두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기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오스트리아 공군 유로파이터 중고 기체 도입 협상이 결렬된 직후였는데요. 때마침 인도네시아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42대를 발주하면서 프랑스 측의 수출 승인도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미라지 2005 인수를 시작함에 따라 이제 인도네시아 공군의 전투기 기종은 F-16 ABCD형 4종의 수호이 30과 수호이 27, T-50I와 호크 200, 라팔에 이어서 하나 더 늘어나게 됐는데요. 인도네시아는 미국에 F-15EX 전투기 구매 요청도 보냈고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도입하면서 같은 4.5세대 전투기인 라팔과 F-15EX 동시 도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라팔 판권과 생산권도 확보하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전투기 도입이 목적이 아닌 기술 절취 목적으로 보이는 인도네시아의 KFX 참여,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이 자기들의 전력을 활주로 이렇게 쫙 깔아놓고 과시하는 장면인데 전투기가 그야말로 문어발, 백화점식입니다. 전방에 보시면 수호이 30 전투기가 보이고요. 그 바로 뒤로 F-16과 T-50I가 보입니다. 수호이 27도 보이고 저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은 F-16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F-16, A, B, C, D 4종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A형, B형, 이것도 완전히 구형인 A형과 B형, 그리고 현대화 개량이 진행된 AM형과 BM형까지 포함해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6종류가 됩니다. 각각은 전자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정비할 때도 각기 다른 정비팀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F-16 전투기만 해도 6종류가 되고 여기에 수호이 계열 전투기 2종류, 그리고 후속 군수 지원, 정비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호크 계열의 호크 209 공격기도 있고요. T-50I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라팔 42대를 발주했고 현지에서 조립 생산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판권도 확보를 했습니다. 자, 기존의 전력들은 노후기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가정을 하더라도 고성능 주력 전투기로 분류할 수 있는 기체가 46대나 되고 T-50과 같이 2선급 전투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력이 39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고성능 하이엔드급 전투기들은 라팔로 대체를 한다고 치고 그럼 이 39대가 B죠. 자, 그럼 이 39대는 뭘 하느냐? 인도네시아가 라팔의 현지 생산 공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장 건설 작업이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라팔을 생산해서 대체를 할 수도 있고요. 인도네시아가 미국에 F-15EX 36대를 구매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보내놓고 작년 10월 달에 미국 DSCA가 이 거래를 승인한다 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6대도 결국에는 이제 계약이 되는 거겠죠. 물론 보잉은 인도네시아의 이 F-15EX에 대한 대금 지불 능력을 의심을 하면서 현재 협상이 좀 딜레이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인도네시아가 워낙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은 이미 이들 물량만 가지고도 기존의 전력을 모두 대체하는 전투기 전력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4.5세대로요. 자, 그렇게 되면 인도네시아는 라팔 그리고 F-15EX라는 두 종류의 4.5세대 하이급 전투기를 갖게 되는데 우리 KF-21 이것과 정확하게 겹치죠. 라팔과 비슷한 추력의 엔진을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 라팔과 전체적으로 퍼포먼스라든가 전자장비의 능력도 비슷합니다. 물론 스텔스 능력은 우리가 조금 더 우수하긴 하지만 이미 발주했거나 판매 승인을 받아낸 전투기 숫자만 기존의 전투기들을 모두 대체하고도 남는데 과연 인도네시아가 KF-21 50대를 구매를 할까요? 그것도 현지에서 생산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인도네시아 기준에서는 두 가지 전투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중복 투자가 되겠죠. 이번에 카타르 공군의 미라지 2005를 도입하는데 프랑스 정부의 영향력도 굉장히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팔을 구매해주고 향후에 어떤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선물로 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라팔 전투기의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KF-21을 도입할 여지가 더 줄어든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처음부터 이 KF-21을 직접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돈을 내지 않고 기술을 날로 먹겠다라는 것인데 자, 이 사진 보시면 분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고 그리고 기술만 계속 빼먹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이 KF-21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 어떤 기술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랑스럽게 자기들 국기를 박아놓고 IFX라고 부르면서 시험 비행에까지 참여하는 이 상황. 도대체 당국이 인도네시아에 어떤 약점이 잡혔길래 이렇게까지 편의를 봐주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인도네시아의 관계를 전면 재정립하고 KFX 프로그램에서 인도네시아를 퇴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2022년, 2023년에 생산한 포탄의 심각한 문제를 발견해서 이 122mm와 152mm 곡사포탄의 사용을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포병 사격이 제한이 되니까 이 포탄 사격 대신에 배회 탄약 시스템, 그러니까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표적을 찾아서 공격하는 사실상 자폭 드론인데 이 자폭 드론의 사용을 크게 늘렸는데 이 자폭 드론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생산한 122mm, 152mm 곡사포탄에서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고 포탄 사용 중지 조치를 내리면서 러시아군이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포병 대신 배회 탄약 시스템인 란셋 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란셋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최근 포병 포격 대용으로 대량 운용하고 있는 란셋 배회 탄약 시스템의 탄두 위력 부족 문제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며 최근 란셋에 직격당한 독일제 레이더가 단 하루의 수리를 받고 일선에 복귀했다고 각국 오신트 소식통들이 6월 13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지난 6월 8일 우크라이나군 아이리스-T SLM 방공 시스템용 대공 레이더인 TRML-4D 다기능 레이더를 파괴했다는 영상을 재차 공유하면서 해당 레이더가 란셋에 피격된 것은 맞지만 손상이 경미해 하루 동안 수리를 받은 뒤 곧바로 작전에 복귀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독일 레이더 제조업체 헨솔트사 관계자는 러시아가 배회 탄약으로 파괴했다고 주장한 TRML-4D 레이더는 파괴되지 않았으며 레이더 모듈 일부를 교체하는 수리를 거쳐 작전에 다시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레이더를 타격한 란셋은 레이더가 탑재된 트럭의 명중에 트럭과 레이더에 손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탄두 위력이 워낙 약해 레이더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정도의 치명상은 입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대량으로 사용 중인 란셋 시리즈는 탄두 중량 1kg의 소형 모델과 탄두 중량 3kg의 중형 모델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요. 최대 시속 110km의 속도를 발휘할 수 있고 최대 40분간 채공하며 전자광학 시커로 표적을 찾아 돌입하는 염가형 드론입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의 전자광학 시커의 해상도가 낮아 실물 표적과 디코이를 거의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하더라도 위장망에 종종 걸릴 정도로 공격 능력이 형편없다는 점, 탄두 중량에 비해 폭발 위력이 너무 낮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에서는 위장망에 걸린 란셋이 걸린 사진과 영상을 다수 공개하고 있고
세자르 자주포도 란셋에 피격되고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사례가 보고되는 등 이번 전쟁 기간 내내 란셋의 위력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러시아가 이 란셋 드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일선 부대의 화력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재 장기화로 첨단 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러시아가 공개했던 TRML-4D 레이더의 파괴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캡처한 것인데 이 란셋 드론의 전자광학 시커로 촬영한 이것을 보면은 분명히 레이더가 있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분명히 뭔가에 피격이 돼서 연기가 나고 사람들이 대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이 레이더 차량이 분명히 란셋 드론에 피격됐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데, 문제는 이 레이더 차량이 하루 만에 수리를 받고 바로 전장에 복귀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란셋이 피격당한 뒤에 러시아군이 순항미사일과 드론으로 대량의 공격을 했었는데 이 공격을 대부분 막아낸 것을 보면 이 IRIS-T SM4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레이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이 레이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이더 판이 이렇게 기립이 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이 되는데 이 기립되어 있는 레이더 패널을 곧바로 직격하지 못하고 아마도 앞부분 차량 어딘가에 맞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란셋이 위력이 얼마나 약하냐면요. 우크라이나군이 이 배회 탄약 시스템의 공중 기습에 대비해서 자주포나 포대 위에다가 저렇게 철망을 깔아놨습니다. 자, 이 사진은 우리나라가 차체를 제작하고 폴란드가 포탑을 만들어서 이것을 결합해서 만든 크랩이라는 자주포인데, 이 크랩 자주포를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다가 이 위에다가 철망을 씌워놨습니다. 철망을 씌웠는데 란셋이 날아와서 그 철망에 그대로 걸렸고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진을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것이고요. 자, 이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군이 위장망, 그러니까 그냥 그물이죠. 그 그물을 T-72 전차 위에다가 설치해 놓고 휴식을 하던 중에 란셋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무려 2발이나 날아왔는데 이 2발 모두 그물에 걸렸습니다. 물고기도 아니고 직격해서 표적을 파괴해야 되는 배회 탄약 드론이 이런 그물에 걸린 겁니다. 네, 제일 놀라운 것은 이 란셋 드론이 이러한 그물이 없는 그냥 지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T-72 전차를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차를 공격해서 전차의 측면 장갑을 강타를 했는데, 그래서 폭발을 했죠. 폭발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 장착되어 있는 폭발 반응 장갑만 일부 파괴가 되고 궤도 윗부분만 약간 손상이 됐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 란셋이라는 드론의 파괴력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 수 있는데, 1에서 3kg 정도라면은 일반적인 대전차 무기의 탄도 중량 정도는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란셋 드론이 이론적으로는 전차를 직격했을 때 얼마든지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실전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정말 엉망진창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가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러시아 미사일 제조업체죠. 알마즈한테의 산하기업이 중국제 부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결합률이 2%에서 40%로 증가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 란셋도 아마도 신관 시스템의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세자르 자주포, 오픈형 자주포지 않습니까? 이 자주포가 피격됐는데 세자르도 멀쩡하고, 이 TRML-4D 레이더, 이 레이더도 레이더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레이더인데 이 란셋 드론에 피격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수리를 받고 곧바로 일선에 복귀할 정도로 경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자랑하는 레오파르트2 A6 전차,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윗부분에 란셋 드론이 저렇게 쫙 날아가서 레오파르트 전차의 상부 장갑을 관통하는 장면이 나오죠. 폭발했고 결국 이 전차는 파괴됐습니다. 오픈형 자주포, 그리고 레이더, 심지어 우리가 위장망으로 사용하는 이런 그물 같은 것도 뚫지 못하는 이 드론이 주력 전차, 그것도 독일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는 그 전차의 상면을 강타하니까 곧바로 파괴되는 장면, 이걸 보면 란셋의 성능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나 레오파르트2 전차의 방어력이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더 훨씬 형편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K2 전차가 레오파르트 전차와 수출 경쟁을 할 때
이런 점을 선전을 하면서 세일즈 포인트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